힘드신가 봐요? 어떻게 할만하세요? 자, 자꾸 상식적으로 자꾸 접근하시면 돼요. 이렇게 듣고 또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율을 어떤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이자 갚아 나가는 방식은 주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해갖고, 요거는 해마다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해마다 꼭 한 문제는 그 한 문제는 꼭 물어봅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 번은 안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두 문제가 물어보는데 하나는 계산 문제 이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먼저, 자, 니네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한 걸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자, 두 번째는요, 니네들 원리금 합계액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그 다음에 채라는 게 뭐냐면 점점 이런 뜻입니다. 점점. 그 다음에 점점 뭔가 늘려나가는 식이죠. 이걸요,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증식 아니면 뭐라고요? 점증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10,000원을 빌려주겠다. 얼마 빌려주겠다고요?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갚으랍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갚으면 복잡스러우니까 몇 년에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갚아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자도 납부하랍니다. 얼마라고요? 이자도 납부하는데 이자율은 1년에 10%랍니다. 1년에 얼마라고요? 10%. 그리고 요거는 변동금리로 했다가는 이자 때문에 계속 변동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가정해 볼게요. 뭘 가정한다고요? 고정금리를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10,000원을 4년 동안 쪼개서 갚으라는 얘기죠. 10,000원을 몇 년 동안이라고요? 4년 동안 쪼개서 갚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해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삐딱삐딱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이게 10,000원 나누기 4니까 얼마라고요? 2,500원씩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라고요? 2,500원. 여기도 얼마라고요? 2,500원. 이렇게 원금을 매기 똑같이 갚으라는 얘기죠. 2,500원, 2,500원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자는 어디에 붙냐면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여기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년 지났으니까 1년 치자 내야 되겠네요. 맞죠? 1년 치자. 10,000원에 대해서 1년 치자가 얼마라고요? 1,000원입니다. 1,000원 내야 되고.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러니까 7,500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7,500원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치자 내야 되겠네요. 750원에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3년째는요. 3년째는 10,000원에서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금 상환액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는 이러한 방식을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금. 자, 이번에는 원리금 상환 방식은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매기 원금이자 합계액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는 얘기죠. 이때는 이 저당상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저당상수라는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연금의 현가계에서 뒤집어 놓은 거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아까 그 사례를 집어넣게 되면 정확히 한 3,155원씩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3,155원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인데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원금이자 합계액을 항상 3,155원씩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원금하고 이자 합계액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얘랑 얘랑 합치니까 얼마예요? 3,500원이죠. 그러니까 3,155원은요,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얘보다 뭐라고요? 작게 출발한다. 1년, 2년,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뭐라고요? 4년인데, 이렇게. 자, 3,155원이니까 한 요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요 정도. 이렇게 할게요.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이렇게. 자, 1년, 2년,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4년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이걸 굳이 원금 부분과 이자로 쪼개 보겠습니다. 쪼개면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1,000원. 그리고 항상 그리고 이 3,150원에서 이자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이 됩니다. 원금 상환액 2,155원인데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예, 갚으니까 7,845원 남았었네요. 7,845원에 대한 이자 785원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항상 3,150원에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액이 됩니다. 2,370원 이렇게. 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원금 상환액은요.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라고 만든 공식이에요. 저당 상수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1억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매달 30만 원씩 갚으랍니다. 매달요. 원금이자 합쳐서 30만 원씩 납부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원금 갚은 게 있어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자가 많고 원금은 얼마 안 갚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원금 갚아나가야 안 갚아요? 갚아나가니까 이자는 줄어들겠죠. 그 대신 원금 상환액은 많아지는 이러한 형태를요. 원리금 균등이라는 겁니다. 이자가 줄어든 대신에 원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체증식은 이거 볼게요. 얘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갚아나가라. 그게 아니라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10,000원을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너 첫 해에는 원금 중에 300원만 갚아라. 이렇게 약속하면 되는 거죠. 원금 중 얼마 갚으라고요? 300원만 갚아라. 두 번째는요, 1,000원을 갚으랍니다. 300원. 두 번째는요, 1,000원. 세 번째는요, 자, 3,700원을 갚으랍니다. 마지막 해는요, 남은 금액 전부 다 5,000원 다 갚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자 붙여볼게요. 첫 해는 갚은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한 이자,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1,000원의 이자가 딱 붙어요. 자,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3,000원 갚았죠. 300원 갚았죠. 그러니까 9,700원 남았으니까 9,700원에 대한 이자 970원 이자가 붙습니다. 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약속대로 원금 상환액은요 점점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약속대로 원금 상환액은요 점점 늘어나간 이런 형태입니다. 자, 요 그림 일단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맨 먼저 기억할 내용은 이 대출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입니다.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원리금 지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작은 게요? 체증식. 얘는 항상 중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만기가 한 30년인데 한 2년 있다가 조기 상환하려고 합니다. 2년 있다 뭘 한다고요? 조기 상환하려고 할 때 남아있는 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셋 중에? 체증식입니다. 왜냐하면 1, 2년 동안 가장 적게 갚았죠.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얘는 아무래도 이제 만기가 한 30년이라면 말 따인 때는 조금만 갚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다를 때 많이 갚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라고요? 젊은 소득층이 적합한데, 자,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거의 그 원금은 거의 안 갚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다 치자. 30년 중에 20년 정도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못 갚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20년 지나서 갑자기 담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도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소득이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은행이 설사 못 받게 되면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이 원금 회수 오염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볼게요. 얘는 초창기 때부터 원금을 착착 갚아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으면 그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이 설사 이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뜯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뭐라고요? 작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뭐든지 뭐라고요?
중간이에요. 그러면 이자율도 항상 지네들도 위험이 커지면 높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셋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습니다. 레이트 해주면 이자율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뭐라고요? 이자율이 가장 중간이고 얘는요 이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 원리금 균등과 관련돼서 이 밑에다 써 있는 거 추가적인 내용 확인할게요. 원리금 균등과 관련돼서 니은번 볼게요. 일단 얘는 이해하기가 쉽고 장기계획 짜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매달 갚는다면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똑같죠. 고정금리를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은행이 요걸 가지고 사기칠 리는 없으니까 일단 이해하기는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똑같은 돈이 빠져나가니까 장기계획 짜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볼게요. 얘는 처음에는 원금은 조금 갖고 나중에 많이 갚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원금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만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만 비로소 원금의 반 정도가 갚아나가는 이 형태가 됩니다. 원금이 얼마라고요? 계산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금의 반 정도 갚아나간다. 그 다음에 그 체증식과 관련돼서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에 어때거나 젊은 층에 유리한데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약간의 반전이 좀 있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하면 얘는 셋 중에서 이자가 높아요, 낮아요? 셋 중에 가장 높습니다. 거기다가 얘는 초창기 때는 원금은 거의 안 갚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액에 대해서 계속 이자만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한 만약 변동금리로 빌렸다가 갑자기 이자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럼 못 갚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게 자칫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이 하우스포 해갖고 돈 벌어서 빚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중에 돈 생기면 얼른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부의 상환이라는 거는 얘기하지만 여기 이제 첫 해에는 원금이자 합쳐서 600원만 갚으랍니다.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라고요? 600원. 그러면 첫 해 이자가 1,000원인데 이거는 이자도 못 받은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자를 요 400원 못 받은 거 이거를 쟤네들이 손해 보려나요? 손해 안 볼 겁니다. 요거는 원금에 가산되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원금. 그러니까 오히려 원금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갚기는커녕 뭐라고요? 원금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의 상환이라는 겁니다. 상환하기는커녕 거꾸로 원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의 상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의 상환.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300원.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300원 갚고, 1,000원의 이자를 납부하라.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자주가 아니라 해마다 물어보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기타 잡다한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4년 동안 돈을 1,3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자, 얼마라고요? 3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600만 원은 매달 이런 식으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으랍니다. 나머지 700만 원은 이자. 그러니까 이 600만 원은 4년 지나면 갚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얘는요, 자, 이자만 납부하랍니다. 뭐라고요? 이자. 그러면 4년 지나면 700만 원 그대로 남아있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한꺼번에 갚든지 아니면요 만기를 연장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저당이 아닌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빌려주는데 8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4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하랍니다. 뭐라고요? 이자. 그러면 4년 지나면 8천만 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한꺼번에 갚든가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 갚을 수 있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집을 팔든가 뭐라고요? 집을 팔아 갚든가 아니면요 네 맘대로 해라 나올 수밖에 없죠. 배째라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배째라 이렇게 나온다면 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네요? 은행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경매로 넘기든가 이렇게 하겠죠.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걸요 이자 매월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자 매월. 그리고 항상 자 상환 비율, 잔금 비율 할 때는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금. 그래서 10,000원 중에
자, 이 3,000원을 갚았다. 그러면 30%를 뭐라고요? 상환 비율. 그 다음에 7,000원 남았다. 이걸 뭐라고요? 잔금 비율. 항상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원금만. 그럼 요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요거를 가정한다면, 자, 상환 비율 계산해 볼게요. 무슨 비율이라고요? 상환 비율은 원금 10,000원 중에 1년 지났습니다. 1년 후 1년이 지났다. 그러면 10,000원 중에 원금 2,150원 갚았죠? 맞지 않나요? 그러면 계산하면 0.215, 21.5%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21.5. 그러면 잔금 비율 계산해 볼게요. 잔금 비율은 요거는 10,000원 중에 1년 지났을 때 7,845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10,000원 중에 2,150원 갚았으니까 얼마라고요? 7,845원. 그러면 계산하면 0.7845가 됩니다. 뭐라고요? 0. 그러면 78.45%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얘는 1 빼기 0.215 해도 되겠죠? 그래도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1 빼기 상환 비율 하면 잔금 비율, 1 빼기 잔금 비율 하면요, 상환 비율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고. 자, 다만 요 잔금 비율을 자, 아주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잔금 비율을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매우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매우. 자, 볼게요. 요게 1년, 2년, 3년, 4년인데 약간 좀 까탈스럽습니다.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매년 3,150원씩 갚으랍니다. 여기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아까? 3,155원에는 이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10,000원은, 여기서 이자를 쏙 빼낸 게 10,000원이네요. 그죠? 이자를 쏙 빼낸 게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10,000원은 원금이고, 10,000원은 뭐라고요? 원금이고, 요거는 1년 지난 상태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잔금이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 뭐라고요? 잔금. 그러면, 여기서 3,155원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게 되면, 기간은요 4년짜리 현가계수를 곱하게 되면 이자가 쏙 빠진 10,000원이 나옵니다. 10,000원이 나와요. 그럼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으면 요거 이제 요 상태죠. 요 상태인데 요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돼서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됐으니까 이자를 쏙 빼낸 게 1년 지난 시점에서의 잔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3,155원 곱하기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자, 남은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짜리 있죠? 잔여기간. 요거 계산하면 잔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얘랑이랑 똑같은 거니까 약분해도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 동안의 연금 현가계수.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네요.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설명했네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진가장을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문제집. 문제집 보겠습니다. 자, 2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문제가 많으니까 227페이지에 2번 볼게요. 2번. 다음은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기초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는 겁니다. 잔금의 비율을 말한다.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저당 상수의 대출 원금을 곱하게 되면, 자, 저당 상수의 대출 원금을 곱하게 되면 매기 갚아야 될 상환액이 계산될 수 있죠.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요거를 표로 딱 작성해서 줄 수도 있죠. 그죠? 옛날에는 컴퓨터가 별로 안 쓰여질 때는 돈을 이렇게 갚으라고 표를 다 작성해 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상환 조견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환 조견표. 상환 조견표를 통하여 저당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 표로 그냥 작성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런 거를.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길고 융자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간의 위험도는 낮은 게 아니라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융자 기간이 한 30년이다. 그럼 나중에 얘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 사람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융자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죠. 1억짜리 부동산 구입하면서 9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회수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융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융자 비율도 높을수록 대출자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알겠죠? 위험이 높아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4번 볼게요. 4번에 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이자를 1년에 한 번, 여기 볼게요. 1년에 이자를 한 번 받는다고 쳐볼게요. 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자를 4번에 걸쳐서 쪼개서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거를 2,500원씩 받는다면 2,500원씩 쪼개서 받는다면 이렇게 4개월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죠. 3개월에. 그죠? 그러면 복리라는 게 뭐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면 요 2,500원에는 이자 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아니까 자, 이 10%를 이자율 10%를 한꺼번에 1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는 쪼개서 받는 거 있죠? 받는 게 누가 유리하다고요? 대출자가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요 2,500원에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여기도 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겠나요? 원래? 자, 이자를 10%를 1년에 한 번 받는다 치자. 1년에 이렇게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자 3개월에 한 번씩 쪼개서 받을 수 있죠? 맞죠? 2,500원씩 받는다면 그러면 요 2,500원씩 받는다면 이자를 쪼개서 이렇게 받는다면 이것도 전부 10,000원 아닙니까? 근데 요 이자에는 또 저 복리 형태는 이자가 또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이것도 이자 또 붙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니, 복리가 뭐예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자, 쪼개서 받는 게 훨씬 더 은행이 유리합니다. 원래? 아닌가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4번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에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사회에 나누어 받는 것보다는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합니다. 한 번 받는 게 더 불리하다는 얘기죠. 쪼개서 조금씩 받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에는 실질 이자율,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 물론 위험에 대한 대가는 다 실질 이자율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아주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예상된 인플레이율 혹은 기대 인플레이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실질 이자율에는 다 뭐라고요? 위험도도 다 감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한다. 자, 기준금리에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합니다. 네 번째,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1년 동안은 못 건들죠?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누구한테요? 차입자한테 전가될 수 있죠? 많은 겁니다.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답을 하고요. 변동금리 제도로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6번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D 금리가 상승하면, 자, 아까 얘기한 대로 CD 평균 금리 있죠. 요게 이제 시세가 올라가면 같이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면요, 같이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D 금리가 상승하면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승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변동시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는 높다. 아까 자, 대출 시점에는 고정금리가 높아요? 변동금리가 높아요? 고정금리가 높다고 했잖아요. 이건 맞네요. 세 번째 볼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겠네요.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돈 빌리고 싶어, 안 빌리고 싶어요? 빌리고 싶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잠깐 나올게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오면, 자, 이 은행은 실질적으로 5%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 정도 예상된다 하길래 몇 프로라고요? 7%로 해서 고정금리를 정했죠. 컸죠. 근데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자, 실제 인플레가 더 커질 수 있어 없어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인플레가 커졌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더 폭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처음에 약정된 금리 7%를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은행이 먹는 이자율이 3% 줄어드는 겁니다.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그러니까 적정히 예상된 인플레를 감안해야 되는데 나중에 인플레가 더 커졌죠? 그럼 누가 손해본다고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6번에 4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융기관에게는 손해입니다. 누가 손해라고요? 금융기관은 손해이고 차입자에게는 상대로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은행은 자 위험이 커요 작아요? 커지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이자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높아진다 해줘야 됩니다. 높아진다. 한 장 넘겨볼게요. 231페이지에 9번 볼게요. 9번. 자,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요걸 얘기합니다.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은 크다가 아니라 초기에 차입자 부담은 크다는 얘기는 초기에 가장 많이 갚죠. 차입자 부담은 크다. 맞네요. 2번 볼게요. 체증시 상환 방법은요. 주택의 예상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아까 유리하다고 했죠. 세 번째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요걸 얘기합니다. 얘는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죠. 원금이자 합쳐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맞습니다. 체증식은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초기에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작다. 체증식은 얘보다는 초기에 갚는 돈이 작죠. 상환부담은 작네요. 원금 균등은 체증식에 비하여 대출자의 자금 회수 위험이 크다가 아니라 아까 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고 했죠. 얘가 자금 회수 위험은 작다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작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볼게요. 12번. 자, 투자자 갑은 주택자금 1억 원을 12번 이자율 10%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매년의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1,600만 원을 6년 동안 자 볼게요. 어디 갔냐면 이렇게 아이고 요 괜히 지웠네요. 얘는 자 기준 자 이게 자 얼마 빌렸다고요? 1억을 빌렸는데 1,600만 원씩 계속 갚고 있죠? 갖고 있는데 자 볼게요. 6년 동안 성실히 상환한 후에 이 부동산을 중도에 처분했다면 이때 필요한 부채 잔금은 그러니까 그 6년 정도 지나서 이거 다 갚았어 안 갚았어요? 이거 갚았죠? 요건 갚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4번 남았죠? 4번 남았죠? 요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돼서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됐으니까 이자를 쏙 빼낸 게 6년 지난 시점에서 잔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1,6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 남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년 남았잖아요. 4년짜리.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6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남은 기간이 얼마라고요? 4년짜리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잔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약간 어렵네요. 자, 아까 한 거죠? 2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39페이지. 자, 10번 볼게요. 10번. 10번. 찾으셨나요? 다음 같은 자료에 주택 저당 대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 대출 금액은 1억 2천인데 대출 형태는요 매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랍니다. 대출 만기는요 20년이래요. 대출 이자는 10%인데 고정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는 자 매기 갚을 원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매기 갚을 원금액. 그러면 1억 2천 빌렸죠? 몇 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얘는 매달 갚기로 했어요? 매년 갚기로 했어요? 매달이죠? 그러니까 1년은 몇 달로 돼 있어요? 12달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계산하면은 240개월로 나눠야 됩니다. 240개월로 나누면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갚는 돈은 얼마씩이라고요? 50만 원씩입니다. 원금은 얼마라고요? 50만 원. 그리고 항상 이자는 자,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에 붙습니다. 원금 중에 남아있는. 그러면 근데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 조심하세요. 이자율은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라고 했는데 요 10%는 말이 없으면 연이자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연이자. 요거를 12개월로 나눈 게 한 달치 이자입니다. 뭐라고요? 12개월. 그래서 계산할 때는 0.1 나누기 12 곱하기 1억 2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자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100만 원.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1번. 첫 해 불입할 원리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50만 원. 2번 볼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할 원금액은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원금은 매 일정하다고 했죠? 매달 일정하다 해줘야 돼요. 매달 뭐라고요? 일정하다. 세 번째 볼게요. 만약에 이게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라면 첫 해는 예부단위가 작겠죠? 적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라면 첫 해 원리금 지불액은 위의 대출 조건보다는 작겠네요. 예부단위가 작겠죠? 첫 해. 네 번째 볼게요. 위와 같은 조건의 경우에 대출 시점에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면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10%보다는 자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는 일반적으로 낮다고 했죠? 초기에. 그러니까 자 만약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면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10%인 고정금리보다는 낮습니다. 낮아요. 아까 지금은 고정금리라고 했죠? 변동금리라면 초기 약정금리는 낮다고 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대출 시점이니까. 그리고 5번 볼게요. 점증 상환 방식의 조건이라면 자 이 조건이라면 만기에 가까울수록 원리분 지불액은 위의 대출 조건보다는 많겠죠? 아, 얘는 만기로 갈수록 많이 갚는 거 아닙니까? 많겠네요. 이렇게 돼서 오고 10번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문제네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또 풀어볼까요? 자, 이런 거 지금 제가 푸는 문제 있죠? 이런 거 알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뭐라고요? 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는 강의 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121페이지. 자, 부채금융 중에 마지막으로 유동화 제도 알아볼게요.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 자, 그 당장 현금화 시킨 거 있죠?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당장 바꿔치기 하자 하는 걸요. 유동화 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동탄 신도시점에 신한은행이 딱 입점했는데 이렇게 어떤 은행이라고요? 신한은행이 딱 입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한테 이렇게 돈을 딱 빌려주게 되면 자, 두 가지 권리가 딱 생깁니다. 일단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원금을 받을 권리도 있고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를요 원리금 수취권 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요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요 채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채권. 근데 이 사람이 만약 돈 안 갚는다 그럴 경우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서 남들보다는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저당. 이거는 물건을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물건에,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권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물권. 어쨌거나 이제 두 가지 권리가 딱 생기는데
자, 신한은행 동탄 제2신도시 지점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길래 입점했는데 100억을 예금받아서 아파트 구입자들 100명 있죠? 100명한테 돈을 딱 빌려주고 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5천 명 정도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번 빌려주고 나면 10년이고 2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무슨 1억씩 예금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걸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거 돈이 똑 떨어지는 위험을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직면하는데 자, 이 어떻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우리나라 뭐라고요? 기관. 그러니까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생명보험사인데 자,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보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아갖고서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주로 이제 주식에 주로 많이 투자합니다. 그 돈을 불리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미래에셋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삼성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 이런 거를 투자신탁사다, 투신사라 하는데 얘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돈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이 돈 가지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뭐라고요? 주식 이런 걸요 기관 투자자다. 기타 연기금이라든가 종합금융사라든가 은행도 무조건 대출만 해주라 이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뭐라고요? 기관 투자자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반드시 주식에만 투자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거나 돈 달 만한 건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엔화 아니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때로 영화 만드는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어쨌거나 자, 돈 될 만한 건 다 투자할 수 있는데 얘들한테 이 권리를 한번 팔아보자.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러면 얘들이 만약 사줄 수만 있다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또 다른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 또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네요. 그래서 이 돈을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생기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 아까 100억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요. 대출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자, 아니면 그 대출의 유동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한 번 돈을 빌려주면 장기간에 걸쳐 묶여있는 채권 있죠? 요거를 팔아치우면 바로 돈 돼야 한대요? 또는 이걸 유동화 시킨다 이런 겁니다.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걸 뭐라고요? 유동화 시킨다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줬다는 얘기죠? 뭐하러 삽니까? 이거 살 데가 없어 이런 거 삽니까?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납니다. 신한은행이 뭐라고요? 난데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이 권리를 돈 받고 다 팔아치운 겁니다. 여기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담보대출 해준 거예요. 누가요? 얘가. 근데 그리고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빠진다고요? 쏙. 근데 문제는 내가 완전히 빠질 수 있나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얘가 여기 가서 돈 갚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그냥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전액을 다 넘겨주면 돼야 한대요? 그럼 얘는 뭐 먹고 삽니까? 얘도 삥을 뜯고 넘겨줍니다. 뭐라고요? 삥. 수수료 있죠? 삥 뜯고 넘겨. 얘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한테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다고 치자. 근데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옆에 장래시장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장래시장이 들어와서 담보가치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잘 갚으면 상관없는데 회사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경매로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7천만 원 빌려준 걸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온 겁니다.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그죠? 그럼 3천만 원 회수했죠? 그러면 3천만 원 넘겨주면 되겠네요. 아, 얘가 담보대출 해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손해날 걸 해야 안 해요? 뭐하러 합니까?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거 투자합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전혀 실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제도들인데, 이렇게. 자, 이 IMF 때는 뭐, 이게 A라는 기업은 B라는 기업한테 외상으로 물건 파는 거죠? B는 C한테 외상으로 팔고, C는요, 대기업들한테 이제 외상으로 팔고 했는데, 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뭐, 기아라든가 혜태, 산미, 아니면요, 진도, 진로, 뉴코아 막 줄줄이 다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망하니까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얘도 못 주는 거죠? 얘도 못 주는 거, 은행 돈도 못 갚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연쇄부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연쇄부도. 그래서 국민경제가 박살이 날 지경인데, 자, 이 당시에 이렇게 이 정부에서 98년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ABS라고 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산 담보증권이라 하는데, 이런 거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뭐라고요?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자, 주택 경기가 최악이었는데, 무슨 경기라고요? 주택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주택 거래는 뚝 끊기고, 가격은요, 폭락했고, 건설업자들은요, 손가락 빨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택 경기만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경제가 좋아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는데, 지금은요, 명실공히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뭘 바뀌었다고요? 금융공사. 그러니까 요 제도는 실패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금융공사라. 자,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요?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니네들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우리한테 팔아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우리한테 팔으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뭐라고요? 사주겠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주택 구입한 사람들 계속 빌려줄 수 있죠? 그걸 또 계속 파니까 주택시장으로 계속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돈 빌리는 것도 쉬워졌죠? 주택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들도 돈이 있어야 사주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세금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원리금 수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팔아치운 게 아니라 요걸 가공해갖고 액면가 10,000원짜리 채권 있죠? 채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모기지. 모기지라는 게 뭐냐면 담보대출 얘기합니다. 모기지를 기초로 하는 시큐리티스에서 이걸요, 저당 담보증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저당 담보증권. 근데 얘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지급보증해주겠다 이게 나온 겁니다. 뭘 하겠다고요? 지급보증해주겠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한은행이 납니다. 이게 뭐라고요? 난데 내가 얘한테 돈 빌려주고 나면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기죠? 이 모든 권리가 증권화돼서 얘한테 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천만 원 받을 권리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얘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얘가 이제 원금이자 갚으면 얘는요, 자, 이 넘겨줘야 되죠? 뭐 뜯고요? 삥 뜯고 넘겨줍니다. 그리고 얘도 결국은 삥 뜯고 넘겨주는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MB에서 발행금리를 좀 낮춰서 발행합니다. 결국은 삥을 뜯고 넘겨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경매 처분했다는 얘기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걸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매 처분했더니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넘겨주면 되죠. 넘겨주려고 했더니 뭐라 하겠다고요? 지급보증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이 어디라고요? 자, 이 주택시장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결국은 IMF에서 벗어나는 데 있죠?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제도 있죠? 요게 바로 뭐라고요? MBS 제도입니다. 아셨죠? MBS. 자, 지금부터 애초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뭐라고요? 1차 저당시장 해줍니다. 그리고 저당채권이 유통되는 이러한 시장을요, 2차 저당시장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1차 저당 시장의 대출자라 해서 1차 저당 대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2차 시장의 대출자라 해서 뭐라고요? 2차 저당 대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 자체를 가끔 물어보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121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자, 맨 아래에서 5번째 줄 1차 저당 시장. 1번 볼게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요, 1차 저당 시장이 줍니다. 그러면 이 신한은행은 이 돈을 빌려줬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금 생기죠? 요걸 갖고 있어야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은행의 주 업무가 뭐예요? 은행은 싼 이자로 돈 빌려서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거죠? 이자 받는 게 주목적인데, 비정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 권리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에 대한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1차 저당 대출자들은 2번 볼게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집합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2차 저당 시장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1차 대출기관과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이걸요 2차 저당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저당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금융공사가 특수한 목적으로 생긴 회사입니다. 뭐라고요?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회사인데 특수 목적 회사 혹은 특별 목적 회사,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는 겁니다.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을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시장이 있죠. 결국은 MBS 팔으면 돈 되죠. 이거를 이런 데 구입하는 데만 쓰니까 결국은 주택시장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입니다. 자금을 뭐라고요? 공급해 주는 시장. 자, 3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아는 사이입니다. 얘가 여기 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얘랑 얘는 직접적인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여기다 돈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4번 해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요,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죠.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입니다. 2차.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융공사도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있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구입할 자금이 부족할 때 이걸 팔아치우라는 얘기죠. MBS에서 팔아치워서 돈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지 무조건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2차 저당 대출기관들도 매입한 저당 패키지 여기저기서 구입한 원리금과 원리금권 저당권의 집합물들 있죠. 이런 걸 저당 패키지, 꾸러미라는 겁니다. 패키지를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보유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MBS 형태로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건은 뭐예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얘들이 이거 사줘야 되는 거죠. 얘들이 이거 안 사주면 이런 제도는 허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자기네들 기대 수익률하고 뭘 비교해서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려고 하겠죠.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뭐라고요? 위험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률 얘기합니다. 위험 수준, 체계적 위험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얘들이 빌려준 금리가 7%라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5%라 치자. 6%라고 하자. 몇 프로라고요? 6%. 그러면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그대로 전달해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 뜯고 넘깁니다. 그래서 한 0.3% 뜯고서 이제 넘겨주겠죠. 그래도 얘네들도 그대로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요?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MBS 발행금리를 낮춰서 결국 삥 뜯고 넘기는 형태가 됩니다. 0.2% 정도. 그러니까 얘들이 실제 받는 이자율은 얼마라고요? 5.5%라 치자. 몇 프로라고요? 5.5%. 근데 요거는 이 금융공사가 지급보증 해줘야 안 해줘? 해주죠. 그러니까 거의 정부 발행한 채권하고 똑같은 위험도밖에 안 됩니다. 위험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구수는 한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게. 요거를, 자, 담보대출 금리가, 뭐라고요? 담보대출 금리가 뭐보다 높아야 돼요? MBS 발행금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뺏쓰는 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삥을 뜯어야 안 뜯어야 돼요? 삥을 뜯기 위해서는 얘보다 높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자, 알아봤고, 잠깐만 쉬었다가, 자, 이 금융공사 역할 좀 알아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